아버지, 저희는 정말 힘듭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가랑비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에 든 서류 가방도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줬습니다. 5천만 원. 작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회의 장소로 가는 길이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테이블에는 와인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고 그 테이블에는 제가 어제 끊어준 금액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했던 그 사람이, 월급을 못 받았다던 그 아들이 지금 저 자리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어제 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 피곤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봐야겠다고. 진짜로 봐야겠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봐야겠다고. 그렇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거실. 70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지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좋은 원두를 쓰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사치였습니다. 아침 커피만큼은 좋은 것으로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양복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나가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양복을 입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73세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아직 무너질 수는 없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10년 된 국산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된 차였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기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3세 나이에 시작한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은 5명, 기계는 2대, 자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넘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밤을 새웠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습니다. 납품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직접 트럭을 몰고 배송을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커졌습니다. 직원은 50명이 됐습니다. 기계도 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33세 나이에 만난 아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에 매달릴 때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큰딸, 큰아들, 막내아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빴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탔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등록금을 냈고 학원비를 냈고 필요한 것은 다 사줬습니다. 회사도 계속 커졌습니다. 직원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공장도 3곳으로 늘었습니다. 상장도 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매출은 수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이 썰렁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됐습니다.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독립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기 집도 마련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긴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회의, 미팅.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드라마도 봤습니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뭐라고 했을까요?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저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걱정했을 것입니다. 자식들과 자주 만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드는 일상.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회사가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표창장, 감사패, 회사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하지만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회의가 3건, 미팅이 2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나이에도 회사에 나오고 일하고 회의하고 있는가?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삶이.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하고 결제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70평생 해온 그 일상으로 첫 번째 전화는 5년 전에 왔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을 이어가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다고, 남편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었습니다. 제 자식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기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버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0억 원.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2달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사 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투자를 받고 싶다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큰 돈이었습니다. 방금 딸에게 10억을 보내준 참이었습니다. 합치면 18억 원이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큰딸은 도와줬는데 아들은 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차별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며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재무팀에 물어봤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어떤지, 18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지. 재무이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과는 별개라고,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송금했습니다. 8억 원. 이번에도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오랜만이었습니다. 막내는 가장 늦게 결혼했고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창업을 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시드머니가 필요하다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세 자식에게 보내는 돈이 총 30억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3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을 합쳐도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30억은 그중 3분의 1에 가까웠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도와줬는데 막내만 안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 모두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막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도 감격했습니다. 형들은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을까봐 걱정했다고,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고,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12억 원. 이제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큰딸은 사업 확장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억 원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6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초기 투자가 생각보다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30억을 보냈는데 또 18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치면 48억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다가는 제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간절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번만 도와주면 안정될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보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도와주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보내줬습니다. 18억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이제 통장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보낼 수 없다고, 이제는 자식들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자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겼다고, 지금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총 2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3명이 나눠서 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고, 이미 48억을 보냈다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시작한 사업인데 중간에 손 떼시면 어떻게 하냐고.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아버지만 안 도와주시냐고.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냐고. 막내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형들은 다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차별하시는 거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더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반만 보내줬습니다. 10억 원.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총 58억 원을 보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보낸 후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58억 원. 5년 동안 보낸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들을 위한 거야. 그들이 성공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업에 쓰는 걸까? 정말 어려워서 요청하는 걸까? 아니야, 의심하지 말자. 자식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핏줄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냐고 잘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안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SNS를 보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큰딸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직후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면서 왜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걸까? 돈이 없다면서 왜 해외여행을 가는 걸까? 명품 가방은 또 뭐지? 아니야,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업 자금과 개인 용돈은 별개일 거라고, 생활비는 따로 쓰는 거겠지. 큰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의 회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회의 장소가 그 근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올라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 주차된 차가 보였습니다. 새 외제차였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크롬 휠.
비싼 차였습니다. 수입차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던 아들이, 돈이 부족하다던 아들이 저렇게 비싼 차를 모는 걸까? 저 시계는 또 뭐지? 분명 명품 시계였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 혼자 생각했습니다. 회사 차일 수도 있고 시계는 예전에 산 거일 수도 있고 겉보기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났습니다. SNS의 사진들, 새 외제차, 명품 시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58억 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사업에 쓰는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의심하지 말자.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가족들이 부러웠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저도 저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결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제안해 볼까? 돈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자고. 하지만 전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미뤄질 것 같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게 됐을까? 눈치를 보게 됐을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지만 집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준 것도 의심을 참고 믿기로 한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돕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필요하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우고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아내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도와주고 기다렸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기다리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자식들도 철이 들면 알게 될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은 참고 견디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8억 원 SNS 사진들, 새 외제차, 명품 시계.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을 믿어야 한다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자식들을 믿기로,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기로.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제 세계가 무너지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큰딸이 울면서 전화했을 때, 사업이 망하면 집을 잃는다고 했을 때, 손주들이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을 더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번만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억 원을 더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형들은 다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억 원을 더 보냈습니다. 총 76억 원이 됐습니다. 제 전 재산의 4분의 3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주식, 작은 예금, 이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다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노후 자금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돈이 생각났습니다. 76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휴가를 가시는 게 어떠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는 꿈,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 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꿈.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었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금 잔액이 많이 줄었다고, 노후 대비를 다시 점검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겁이 났습니다. 진짜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 은퇴하고 나면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어렵다고, 제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아버지만 안 도와준다고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시간도 빼앗겼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냐고.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의 안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으냐고, 외롭지 않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곧 일어났습니다. 바쁘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있다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도 혼자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혼자 먹을 크기였습니다. 초를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제 소원은 없었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쓸쓸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생일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체면도 잃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냐고, 사업은 잘 되고 있냐고.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요? 76억 원을 썼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자금이면 웬만한 사업은 안정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의심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눌렀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믿어야 한다, 부모니까.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돈도, 시간도, 관계도, 체면도, 모든 것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헌신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달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자식을 돕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사랑과 의무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돕는 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인지, 혹은 그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76억 원을 보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식들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저는 계속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느껴지는 미묘한 짜증, 만날 때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시선, 말투에 섞인 무시하는 뉘앙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가운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큰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다음에 시간 맞춰서 연락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게 되면 핸드폰을 못 받다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76억 원을 보냈는데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자는 건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잔소리하는 늙은이가 되는 건 아닐까봐.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늦게 왔습니다. 30분이나 늦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빨리 먹고 가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딸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며칠 후 큰아들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른 김에 들렀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왔냐고 미리 연락하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바쁜데요. 회의가 계속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방해가 된 건가요?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걸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했습니다.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가 이해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그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큰딸 며느리의 SNS를 또 보게 됐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행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한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이 저에게 바쁘다고 했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했던 그때 딸은 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안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6억 원을 보냈는데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요? 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었나요?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아버지 만날 시간은 없었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헌신한 것이 잘못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돈을 보내기 전에 더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76억 원을 보냈고 이미 자식들의 태도는 달라졌고 이미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섭섭하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가끔은 진심으로 만나자고. 하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 더 관계가 나빠질까봐. 자식들이 저를 완전히 멀리할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식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어머, 다들 어쩐 일이니?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큰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려는데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식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 경영이 불안정하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막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사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면 되고 실무는 저희가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50년 동안 키워온 회사를 지금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직 제가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요즘 회장님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임원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편하게 쉬세요. 막내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계시면 일이 안 돼요. 결정도 늦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이제 물러나셔야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하게 쉬라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6억 원을 보냈는데 이제는 회사까지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다 주고 이제는 회사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아직은 생각할 수 없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딸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법적으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후견인 제도? 그것은 제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밀어붙일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놔두고 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 주식 전부를 자식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제 자식들이 저에게 이러는 게 맞나요? 76억 원도 모자라서 이제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다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송금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펼쳐봤습니다. 76억 원의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송금할 때마다 메모를 남겨뒀다는 것을.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자식들과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서로 변호사를 세우고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가족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양보해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돈도 회사도 존엄도.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해도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76억 원을 보낸 것, 자식들의 요구, 지분 양도 압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송금 기록, 문자, 통화 녹음. 변호사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지분 양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막내 아들은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 부리시네. 문이 닫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의 전쟁.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저를 적처럼 대하게 될 줄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서게 됐습니다. 자식들과 등을 돌리고 세상과 혼자 마주하게 됐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11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은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통해 맞섰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가족 간 재산 분쟁.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7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걸어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건물 뒷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으스스했습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저 사람도 한때는 행복했을 텐데. 돌아섰습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조용히 그 사람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얼굴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노숙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자식들의 근황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과 법적 다툼 중이었지만 가끔 소식은 들어왔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만 수십억이 남았답니다. 집도 차도 다 압류됐고 이혼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 사업이 망했다니. 빚만 수십억이 남았다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 그리고 그 눈빛.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 노숙자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그 사람이, 골목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노숙자가 됐다니.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니. 제가 돈을 줬는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2억 원을 보냈는데. 창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냐고,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아냐고.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 골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날 저녁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몇 개. 같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을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혹시 더 나쁜 일이 생긴 걸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지금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였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막내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좀 씻은 것 같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부끄러움, 절망.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투자받은 돈을 모두 잃었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보증까지 섰다가 빚만 수십억이 남았다고. 집도 차도 다 압류됐고 아내는 이혼하고 떠났다고. 그리고 형과 누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아버지와 법정 다툼 중인데 연락하지 말라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고 했다고. 갈 곳이 없었다고. 길거리에서 지냈다고. 며칠을 굶기도 했다고. 그러다가 그날 밤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아버지가 있다고. 아들은 또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돈만 달라고 했다고. 진짜로 사업에 쓴다고 거짓말했다고. 실은 사치하는데 많이 썼다고. 형, 누나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SNS 사진도 받고 외제차도 받고 명품 시계도 받다고. 하지만 믿고 싶었다고. 자식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를 뵐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아버지는 여기 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날부터 아들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잠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푹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깨어났을 때 아들은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을 시켜달라고, 뭐라도 하고 싶다고, 빌부터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회사 청소 용역으로 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인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사무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지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고난을 겪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큰딸과 큰아들은 여전히 저와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후견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매일 저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혈연이어도 마음이 없으면 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막내 아들이 제게 빛이 됐습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준 이유. 계속 싸울 수 있게 해준 힘.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큰딸과 큰아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로. 그리고 막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희망도 잠시, 시련은 더 깊어졌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치매 의심, 자식들 후견인 신청. 회사 경영 위기, 주가 폭락. 온갖 추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임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괜찮으신 거냐고,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는 거냐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있다는 소식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루에 10%씩 떨어졌습니다.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언론 몇 개 기사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불안하다고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증인을 세웠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병원 의사까지 모두 저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자주 깜빡하신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언으로 기록됐습니다.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다고, 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이 자식들 손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요? 회사도 재산도 존엄도.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막내 아들이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형과 누나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멀쩡하시다고 말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서면 큰딸과 큰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제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된 큰딸과 큰아들이 반격했습니다. 막내를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받아갔다고,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실제로는 사치에 썼다고 고소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과거 SNS 사진들, 해외여행 기록,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모두 제가 돈을 보낸 직후에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했고 돈을 낭비했고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불러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큰딸과 큰아들이 진짜 동생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다니.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사기가 아니라고,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손수 탄원서를 쓰고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이 또 난리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자식들 형제간 고소, 막내 아들 사기 혐의 재판.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가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오랜 거래처들이었습니다. 20년, 30년 함께 일한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떠났습니다. 회사가 불안정하다고,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적자가 날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 재산을 투입했습니다. 남은 돈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재판도 나가야 하고 막내 아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회장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물러날 것인지. 결과는 뻔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둘이 합치면 제가 밀렸습니다. 패배가 예상됐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질 것이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고 회사는 큰딸과 큰아들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할 걸 그랬어요. 형과 누나처럼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회사를 잃고 재산을 잃어도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늙은 회장이 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차에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고, 오늘 결과를 예상하시냐고, 물러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언론 관계자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딸과 큰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긴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옆에 있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회장 연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제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회사가 계속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큰딸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73세이십니다. 최근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으십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지켰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자투표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반대. 실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52%, 반대 48%. 제가 졌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누구시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지난 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계약서,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총 금액은 48억 원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는 내부 제보로 확보됐습니다. 격리부장과 여러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바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고발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검찰이 알아서 조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저였습니다. 몇 달 전에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년 전에 발견했던 횡령 증거를. 그동안 묵혀두었던 것을 마침내 꺼낸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끌려나갔습니다. 항의하고 소리치고 저를 원망하면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투표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재투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찬성 87%, 반대 13%. 압도적 표 차였습니다. 제가 계속 회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먼저 잘못했지만 결국 고발한 것은 저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과 큰아들이 기소됐습니다.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여러 혐의였습니다. 보석도 안 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자녀들 구속, 48억 횡령 혐의. 가족 간 배신과 반전. 온갖 표현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거래처들이 돌아왔습니다. 직원들도 안심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엉망이 된 재물을 정리했습니다. 빼돌려간 돈을 추적했습니다. 가능한 한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용역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가장 낮은 직급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아들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짜로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아들은 제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아들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들이.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고난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큰딸과 큰아들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들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탄원서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막내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놔주세요. 형과 누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였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다른 두 자식은 감옥에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는 74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빠르게 승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인정받아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직원들도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존경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회의에서, 프로젝트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의견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회사도 안정됐습니다. 주가는 횡령 사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투명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뢰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사업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회장과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됐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이 설렜습니다. 집도 달라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TV를 보면서 쓸쓸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대화가 있다는 것, 웃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1년 형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범수로 지낸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큰딸에게서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감옥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제 자식이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길지 않게 간단하게. 건강하게 지내라고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나중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큰아들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역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나중에 꼭 보상하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다고 진짜로 변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라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직도 화는 났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나오면 기회를 주세요.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형들도 분명 변했을 겁니다.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출소하면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변했다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사를 맡기거나 재산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회사의 미래, 개인적인 꿈들. 아들은 언젠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아버지는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형들을 고발한 것, 법정까지 간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그 덕분에 너를 제대로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면서 부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법정 다툼, 회사 위기, 모든 고난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시 일으켰습니다. 존엄도 지켰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큰딸과 큰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76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고난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고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피곤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너랑 함께 있으니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갈등도 있고 화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배신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마지막 2년 동안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입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잘 자라고 내일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 아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견뎠다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막내를 잘 되찾았다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위로가 됐습니다.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 모습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깨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함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할 것입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난 고난에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눈물도 모두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과정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러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바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74세지만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 장이 남아 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쓸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기쁨이 있을지, 어떤 도전이 있을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갔습니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74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함께 아픔을 견디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